주시죠. 네. SEC에 신청했을 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부서의 국장님이 있는데 달리아 블라스라는 분이었는데 요 분이 레터를 하나 썼어요. 아, 너네 이제 이 ETF 자꾸 비트코인 가지고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투자협회랑 증권협회 협회장한테 이런 내용의 이제 서신문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허용해주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이렇다라고 해서 요약하면 5가지 정도의 이유를 써서 보낸 스태프 레터가 SEC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는 우선 2018년도면 굉장히 이 규제 체계가 발달이 많이 안 됐을 때이긴 해요.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5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왜 안 된다 그랬냐면 우선 요약하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공정가치 평가가 어렵다. 이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개방형 펀드 환매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키 보관이 어렵고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펀드 유닛을 산출하기 어렵다. 5번째가 투자자 보호 장치나 이런 사기적 행위에 대해서 방지 조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우선 주된 이유였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스태프 레터 내용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 가치 평가 어렵다. 밸류에이션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ETF는 예를 들면 제가 ETF를 사고 팔 때 그 당일에 어떤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처음 샀을 때와의 차익이 있잖아요. 그 차익만큼 계산해서 나한테 이익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ETF 상품 한 개 가지고 있고 오르고 내리는 가격이 평가가 되고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자 할 때 아, 이 가격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신청하면 팔 수 있는 이런 구조여야 되니까 가격 산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네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뭐라고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되게 많고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건 잘 아시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되게 분산되어 있고 그 거래소가 어떤 데서는 1,000만 원인데 1비트코인에 어떤 데서는 막 750만 원이고 옛날엔 좀 이런 게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ETF를 만든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내가 ETF를 고객이 만약에 판매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얼마에다가 가치를 산정해서 줄 거냐. 이 A 거래소랑 B 거래소 가격이 다른데 어느 거래소를 기준으로 할 거야 했을 때 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게 이 스태프 레터 내용 중에 1번이었어요. 유동성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떻게 딱 기준 잡아서 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유사하게 유동성이 커서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은 큰데 한 개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은 부족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비트코인을 실제 사거든요. A라는 ETF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은 코인베이스에서 사고 팔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매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만큼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고객들이 다시 ETF 상품 환매 신청을 하면 그럼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ETF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팔아서 그 돈을 다시 받아서 고객한테 나눠주는 이런 구조여야 하는데 만약에 뭐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뭐 지금 되게 크지만 조그만 거래소여가지고 100BTC를 내가 팔아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다. 50BTC에 대한 매수 신청만 되어 있다. 그럼 50BTC 못 팔잖아요. 그러면 50BTC만큼은 판매를 못 해주는 거죠. 고객한테. 그만큼 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유동성이 클 때는 되게 크고 유동성이 없을 때는 되게 없는 시장인데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시점에 이걸 다 팔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런 가능성이 있었던 게 지금처럼 막 2017년, 8년도 생각해보시면 그게 막 한 1,000만 원까지 올라갔다 또 막 내려가던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화랑일 때는 되게 매수자나 매도자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냉각기, 뭐 겨울이라고도 하는데 냉각기에는 막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러면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판매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너네가 대응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걸 이제 두 번째 의문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자유로운 환매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국 SEC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펀드와 관련해서 유동성 규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ETF와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생기면 이런 유동성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과연 돌릴 수 있겠냐 할 수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보관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이 상장지수 집합 펀드 ETF 상품은 실제 이제 현물을 취급할 때는 현물을 이제 사서 보관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실물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내가 이제 그것을 보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리를 사가지고 실제 창고에 보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ETF와 관련된 투자자 설명서 같은 데 보면 구리 보관소도 나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ETF 비트코인을 직접 산다든지 비트코인을 또는 제3의 보관소에 맡겨야지 이게 가능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파는 걸 자유롭게 하려면 내가 샀다가 회사 명의로 다시 팔아서 고객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ETF를 만들 때 거래소를 통해서 사서 보관을 너네가 개설한 콜드월렛에 직접 보관할 거니, 아니면 커스터디라고 하는 보관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길 거니, 아니면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 안의 콜드월렛, 거래소 안에 지갑에 그대로 맡길 거니? 이렇게 묻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실물도 없는데 그 보관한 거를 어디다가 보관하고 어떻게 확인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 자기들은 이거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관의 대상은 그럼 개인 키라고 하는 프라이빗 키가 되는데,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너네가 직접 보관하든 거래소를 통해서 보관하든 커스터디를 통해서 보관하든 이게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된다. 그게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너네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냐? 자기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제기를 한 거죠. 네 번째는 펀드 유닛이라고 해서, 펀드가 이제 요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한 주 내지는 뭐 한 펀드 유닛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은 설정할 것인지 자기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면 한 주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발행자가 한 주를 정하니까. ETF 상품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그러면 뭐 단위가 없잖아요. 1kg 뭐 이런 것도 아니고, BTC라는 단위를 그러면 이 주식과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너네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 기본적인 단위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요소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제일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시장이 과연 공정하게 거래가 되고 가격 조작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돼 있는, 가격 조작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안전한 시장인지 잘 모르겠다.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 시장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태프 레터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기 위한 사람들이 신청을 계속 합니다. 여기서는 다 이제 현물 비트코인, 실물을 직접 사서 거기에 따른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했더니 SEC에서는 계속 거절을 합니다. 이후에 2021년도 11월 12일에 또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가장 주된 내용으로 자세하게 이 거절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밝힌 회신이 나왔는데, 앞서서 이제 5가지를 다 언급했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 보호와 관련돼서 시장 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과연 이 시장 조작 가능성이 없는 시장인지가 의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미국의 이제 익스체인지 액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래소법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자본시장법 비슷한 건데, 여기는 증권법이 있고 증권거래소법이 있거든요. 익스체인지 액트에 따르면 가격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설계가 필요한데 설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2가지인데요. 우선 가장 크게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과 관련된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굉장히 커야 되고, 이 시장과 포괄적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래되는 시장이 좀 커야 되고, 큰 시장에서 이 가격이 조작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 시장이 이 계약에 따라서 조작이 되지 않도록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감시 공유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체결해서 내지 않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시장 가격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은 승인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발키리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장 신청 때 거절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GBTC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다시 현물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ETF 신청을 하기 위해서 SEC에 또 신청서를 냈는데
2022년 6월 22일에 이게 거절이 됐어요. 이때도 거절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우선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파생 상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어떤 시장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감시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감시공유 계약 체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 이게 반드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태까지의 선례였다. 그리고 거래소가 부정과 조작행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런 감시공유 계약을 체결해서 내야 된다. 근데 너네가 여기서 감시공유 계약 냈거든요. 감시공유 계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주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측면이에요. 이전에는 감시공유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야 되는데 너는 안 했다라는 거고 이 GBTC라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는 감시공유 계약을 체결을 해서 냈어요. 냈는데 너네가 낸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SEC가 승인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까 그레이스케일은 나는 자신이 있는데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냐 라고 하면서 거절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어쨌든 파생 상품 거래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선물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마치 비트코인을 실제 지금 가격으로 내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 향후에 뭐 얼마의 가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미리 사두는 이런 계약도 가능하고 얼마 가격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파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두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걸 조금 설명하면 입도선매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쌀 입도선매 있잖아요. 이제 농부들이 봄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너네가 수확할 때쯤 되면 나는 너네 쌀을 얼마에 살게. 그때 시세가 얼마든지 간에. 그 대신 지금 돈을 주는 거죠. 이걸 선물 거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미리 계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트코인을 내가 뭐 1년 뒤에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지금 얼마 주고 내가 그때 인도받을 권리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한테 10만 원을 줄 테니까 대신 얼마너치를 팔아. 너가 나한테 주는 시점은 1년 뒤야. 이게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얼마나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 상관없이 그냥 그때 그 가격으로. 그쵸. 내가 계약한 가격으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거죠. 그때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매수자가 손해고 올라가면 매도자가 손해겠죠? 왜냐면 그때 가격으로 못 파니까. 근데 이거를 현재 시점에 사고 파는 거래를 체결하는 거죠.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런 선물 시장은 미국에 지금 있어요. CME라고 해서 그게 상장이 되어 있고 이 CME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사고 파는 계약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공유 계약이 존재하고요. 선물 ETF 상품은 선물 상품에 투자를 한 ETF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ETF를 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인도 시점이 장래니까. 하지만 이런 사고 파는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상품에 투자한 ETF는 이미 존재를 했었던 거죠. 그레이스케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선물 ETF 상품 상장한 회사들하고 똑같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너 왜 안 된다고 하냐. 그래서 거절이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법원에서 2023년 8월 29일 아주 최근에 선고를 내렸는데 이 선고는 결과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제 거절한 게 부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줬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본론이고. 아니에요. 전체 다가 본론이에요. 오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